공무원들이 은퇴하고 나라 망한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1인당 소득 증가율은 계속 된다. 우리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인구 문제는 사회와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만큼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나 그리고 우리 교수님, 저나 모두들 보통 형제가 둘, 많으면 한 셋, 넷까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해 왔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세계 최저의 출산국에 그리고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접어들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58년 개띠가 은퇴를 했어요. 베이비붐 세대 중에 살아계신 분이 700만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속속 지금 65세를 넘어서면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제 빠지는 중인데 비해가지고 새로 이제 출산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요새 이제 20만까지.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는 100만 태어나던 세대였는데 이게 이제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저희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인구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 58년 개띠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이 강력한 인구 증가의 시대 세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갖는 의미, 이 세대적인 의미는 뭘까요? 미국은 46년 개띠, 한국은 58년 개띠,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세대라고 불리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47년생. 전부 전쟁 직후에 태어났고요. 특히 우리나라 58년 개띠는 그분들이 30살이 됐던 88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주택가격 상승률 1위에 하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에 합니다. 그때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운 좋게 청약을 하던가 아무튼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그 뒤 30여 년에 걸치고 있는 지금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누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산 면에서 엄청나게 부유한 세대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5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 베이비붐 세대의 또 다른 특징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노후 빈곤이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들의 40%가 빈곤 가구로 분류되잖아요. 그런데 5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65세 넘어가니까 그분들의 빈곤율을 살펴봤더니 기존에 있었던 노인 세대 빈곤율의 3분의 1 정도밖에. 과거 우리나라 어떤 세대보다 부유하고 또 건강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실제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 은퇴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꾸준히 하려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분들은 집을 안 팔아요. 노후 걱정이 별로 없고 부유하고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는 걸 계속 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난 나의 집에서 죽고 싶다. 나의 생애 마지막은 내 집에서 마무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매도 안 하세요. 주택 보유율이 일본, 미국 다 끝도 없이 올라가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우리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 하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조금 이제 육체적으로 좀 쇠약해지고 금전적으로도 좀 어려운 분들이 떠오르는 게 사실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보다 좀 부유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좀 굉장히 건강하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대표님,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변화를 만들어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 서열 시스템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취직을 딱 해가지고 1년 차일 때 받게 되는 연봉이 예를 들어서 연 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0년 근속하신 분들의 평균 연봉은 9천만 원이거든요. 한 해 한 해 올라갈 때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호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처음에 들어올 때 좀 연봉을 싸게 책정을 해서 저기 30년 된 사람 저렇게 연봉이 많잖아.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하자 그러면 저 연봉 보장해 줄게 라며 젊은 사람들을 값싸게 부린 거고 이제 두 번째가 또 학교나 이런 교육 시스템들이 그때는 좀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회사에 꾸준히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회사 내에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 육성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가 저거였는데 이제 저 제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30년 근속하신 분이 기능장이 되고 생활의 달인 나오고 저는 뭐
뭐 소리만 들으면 아는 달인의 수준이 되는 그런 업계에서는 저 제도가 되게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한 10년 전부터 시작됐던 4차 산업혁명이든 아니면 양자 컴퓨터든 AI 혁명이든 로봇 혁명이든 아무튼 뭔가 10여 년 전부터 세계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이전에 있던 기술이 쓸모를 잃어가고 새롭게 뭔가가 발전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그 고액 연봉을 받고 계시는 분의 기술과 숙련과 지식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환경에 온 거죠.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 현장에 계신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인건비 부담을 감안했을 때 뭔가 새로운 사람을 뽑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내린 선택이 바로 해외로 가는 거였죠. 우리 국내에서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지체가 벌어지니까 굉장히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다 은퇴로 접어들면서 시장에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생겼죠. 하나 일자리,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이제 두 번째 기업들이 이제 드디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도 적응과 대응 또는 투자의 기회들이 열리게 되는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1인당 소득 증가율은 계속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4.16 개띠 그 해방둥이 세대 분들은 전쟁통에 잘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가난한 면도 좀 있고 건강도 안 좋으신 편이긴 한데 58년 개띠는 교육도 잘 받았고요. 정말 3조 왕 때 직장 생활하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외환위기 때 아직 40이었어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전직이 쉽잖아요. 특히 정보통신혁명을 어떻게 보면 주도했던 세대인데 이분들도 걱정이 있으시더라고. 만나보면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는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신 이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자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노후를 풍족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이 돈의 대부분은 부동산 아니면 예금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예금이 늘면 어떻게 되죠? 시장 금리가 내려가죠.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요새 계속 낮죠. 왜 그럴까요? 지난 4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축이 막 늘었어요? 그 저축도 엄청나게 늘고 또 부동산 PF 이런 것 때문에 대출도 안 하니까 시장에 자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죠. 이제 이 자금을 갖고 58년 개띠는 은퇴하고 MZ 세대,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직장에서 활발하게 승진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노동력의 구성 변화와 더 뛰어난 젊은 세대들의 어떤 시장 진입 여기에 기업들이 이제 여력이 생겼죠. 고용 구조가 슬림해지면서 기업들에 보면 투자의 여력들은 생기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성장률은 둔화된다. 대신 1인당 소득은 오르지 않겠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아무래도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생산성의 정점이 언제냐, 몇 살이냐 그런 논쟁도 엮여 있는데 대략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고숙련 노동력들이 떠나게 되는 몇몇 사업장이나 몇몇 분야에서는 분명히 저는 생산성이 저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장 걱정하는 분야가 조선업계일 겁니다. 산업연수생 비자 수만 명을 들여서 그 조선업에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투입하는 걸 보더라도 그쪽 부문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금 숙련 노동자들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조선사들이 그렇게 많은 수주를 하는데 정작 이익은 잘 안 나오는 게 이것 때문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내수 산업 입장에서는 저는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건 많은 부분 동의하는 게 58년 개띠 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강력한 소비 세대였는데 내수 부문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로 나가지 않는 한 정말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게 되지만 대신 우리나라 이 MZ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의 장점 두 가지를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국제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유학 경험도 엄청 많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세대, X세대라고 저는 억지로 우겨봅니다만 저희 세대에 비해서 어학 능력들이 탁월하잖아요. 2개 국어, 3개 국어 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스타트업 하지만 그 젊은 친구들이 왜 스타트업 옵니까?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망에 찬 젊은이들이 아직은 우리에게 미래가 좀 나아질 거라는 관점들을 제시하다 보면 혁신 성장, 특히 AI 혁명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충격을 받는 산업의 비중이 우리는 더 크지 않는가. 특히 어디? 수출 산업. 그 분위기를 만드는 첫 번째 발자국이자 첫 번째 전환점이라는 게 저는 58년 개띠의 은퇴로 인해 빚어진 노동시장의 변화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이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 해묵은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MZ들이 풀어가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여기에 새로운 투자의 기회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 가능성이 높다. 100%라는 건 경제 전망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변화의 징후가 네. 몇 군데에서 보이지 않는가. 저는 긍정적인 면도 함께 보자.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사심 어린 질문 하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 장년층인 베이비부머 세대 전망해 주셨고 우리 박 교수님 같은 MZ 세대들에 대한 전망도 해주셨는데 네. 저같이 낀 세대인 X세대 이런 변화 속에서 MZ가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 X는 더 빨리 퇴출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죠. 뼈를 그냥 훅 때려치시는데요. 이게 X세대들에게 이제 최대 문제가 네.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뭐냐 하면 내가 이거 몇 년 더 한다고 제발 그러지 맙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저 같은 X세대도 코파일럿 쓰거나 챗GPT 쓰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더 일이든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네.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이 흐름 속에서 낀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해외에서 나온 논문 하나 인용을 하자면 예. 창업자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오. 스타트업의 특성이죠. 그래서 40대 후반이 가장 좋대요.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10년 뒤가 전 걱정이었는데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견해가 있으시다고요. 한 10년은 호황. 네. 이제 그 뒤는 좀 걱정.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저희가 은퇴하러 가니까. 네. 저희 세대들이 이제 10년 뒤에 딱 국민연금 받으러 가거든요. 그때가 되면 좀 문제가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가 재정에 좀 연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좀 걱정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놓고 본다면 자산 시장에 저는 세 가지 훈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시장 금리가 저는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58년 개띠 선배님들부터 저희들 이제 70년을 전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 혹은 X세대들도 이 노령화 파고 속에 선배들의 어려운 곤란들 이런 걸 보면서 저축 욕구가 되게 아주 강한 10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기업들의 판관비 부담, 네.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줄었고 그 인건비 부담들이 줄어가는 가운데 AI 혁명 속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연봉 수준이 낮은 젊은 세대들을 대규모로 채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판관비 부담이나 어떤 군사를 좀 덜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은 결국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상속이 자산시장에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단카이 세대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드디어 그동안 그렇게 불황 속에 꼭 움켜쥐고 있던 돈들을 풀어주기 시작하셨는데 이 돈들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예, 동경으로. 지방에서 있던 뭐 신협이나 단위농협이나 있던 그 거액의 예금들이 예. 상속 과정에서 속속 동경으로 가면서 예. 그게 동경 집값을 올리는군요. 상속 증여 과정에서 자금이 계속 대도시의 일자리 중심지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군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양극화다. 네. 그렇게 지역 분산이 잘 돼 있는 일본조차 일국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동경 수도권 예. 일국화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전국 집값은 안 오를 수 있지만 네. 네. 지역 간의 주택가격 격차가 아. 더 확대될 여지가 있지 않냐. 특히 AI 혁명에 편승한 정보통신 기업들이든 아니면 첨단 제조 기업들이 대부분이 경부축에 네. 있잖아요. 네. 그 경부축에 몰려 있는 그 거대 기업들은 또 생산성의 향상이 벌어지면 임금도 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임금이 올라가면 그 지역 집값은 또 오를 수밖에 없죠. 아. 부동산 시장이 모두 좋은 건 아니지만 일부 지역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 주요 핵심 도시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예, 그리고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인사이트를 네. 주셨습니다. 반대로 지방에 어떻게 보면 상속받아서 집 가지고 계신 거나 그런 것들은 또 걱정도 되겠고. 맞아요. 그럼 이제부터
자산시장의 대변동이 생길 앞으로의 10년, 네. 그 뒤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투자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씩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실질금리 하락에 대비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얘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네.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다 실질적인 금리들의 하락이 언제 더욱더 강화되냐 하면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를 전후해서 4, 6년 개띠가 선진국이니까 우리보다 예. 10년 빠른 예. 그쪽에서 전부 다 금리의 하락들이 예. 다 10여 년 이전부터 나타난 거죠. 우리도 그렇다라면 저 투자의 아이디어가 벌써 하나 떠오르죠. 채권 금리 급등할 때 인플레 전쟁에 대한 예. 공포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한번 다바몰반 하지 않냐. 뭐 최근 들어서 중동이 어떠네. 뭐 이러면서 부유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네. 공격적으로 운영 안 될 것 같은데 금리가 끝없이 올라간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예. 이런 생각 아이디어에서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어디에 투자한대요? 뭐 주식이요? 부동산이요? 뭐 그것도 다 좋지만 채권, 장기 채권이 채권 금리, 사라고요? 장기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들. 네. 그러니까 작년처럼 네. 미국 국채 금리 5% 이상,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 8% 근처 갈 때가 과연 10년을 우리가 놓고 투자를 한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쁜 게 아니라 좋죠. 자,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의 10년 부의 기회, 투자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부동산 클러스터 지역에 집중하라.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라는 게 결국은 일자리 그리고 학교, 예. 연구소의 결합체죠. 그래서 오늘 일본 이야기 잠깐 했었지만 일본은 그 동경 요코하마 클러스터가 세계 특허 생산량 1위 클러스터거든요. 예. 참고로 세계 2위는 홍콩, 선전, 광저우 클러스터고요. 세계 3위가 한국의 서울 클러스터잖아요. 네. 네, 세계 4위가 저 북경. 예. 미국은 이제 클러스터가 분산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집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클러스터가 확장되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곳은 어디냐? 대세청, 대전, 세종, 청주로 이어지는 이 클러스터가 이제 세계 19위 정도 클러스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또 미래가 있다고 생각되는 클러스터는 바로 평택, 서산, 당진 클러스터가 네. 바로 이렇게 항만을 같이 맞아요. 공유하고 네. 있는 되게 어마어마한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이 지역들은 다르다.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누구나 알죠.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젊은 사람들,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 이제 젠지 세대들까지 선호하는 지역에 그런 좋은 신축 아파트는 비싸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저는 미국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특히 수도권 지역의 클러스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정보통신 경기와 밀접하다. 왜냐하면 그쪽 산업이 좋아져야 연봉이 오르니까. 예. 그러면 전 세계 정보통신 산업 경기를 좌우하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과 한국 서울 수도권 실거래가 아파트 가격이 같이 움직여요. 네. 근데 우리는 구분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만 거래가 되지 주거용 리츠 상품이 한국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의 주거용 리츠를 투자를 해보는 게 그러니까 글로벌 분산 투자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능력 되시는 분은 한국의 클러스터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예. 그러나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예.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클러스터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의 흐름에 함께 동참해 본다면 재테크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 조바심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죠. 예. 우리가 맨날 투자를 하다가 예. 쫓기듯 투자할 때 실패하는데 예. 나는 저기 매달 몇백만 원씩 맨하튼에 아파트를 사고 있고 휴스턴에 아파트를 사고 있어라는 기가 막히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 투자에서도 더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앞으로의 10년 부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수출주, 성장주에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역시 대한민국은 반도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반도체와 자동차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공기업 주식 이렇게 세 가지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공기업 주식. 왜 그럴지 힌트 얻으신 분이 계실 텐데 90년대 취업자가 많았던 산업들이 앞으로 수익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네, 그 90년대 초반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했던 곳들일수록 다 사람 많이 뽑았어요. 네. 대표적인 곳이 은행업, 그렇죠. 공기업, 금융 공기업들 보시면 90년대 초반에 우리 금융 자유화하면서 맞아요. 지방은행들부터 신설은행들, 혹시 평화은행, 아유, 다 알죠. 동남은행, 동남은행, 한미은행, 뭐 동화은행, 동화은행. 예, 이 수많은 은행들이 생기던 시절에 대규모 채용이 있었던 곳이 예. 금융과 그리고 공기업들이었습니다. 한전도 마찬가지. 네, 한전.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상실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10년 이상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를 봤는데 이 산업들은 16% 줄었어요.
옛날만큼 많이 뽑지는 않는 업종이에요. 이 업종은 노동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좀 어려운 업종입니다만 거꾸로 저는 이제 한전이라든가 또 금융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공기업들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실적이 호전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두 번째 업종이 반도체는 뭐 우리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네, 네. 세 번째 자동차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역시 90년대 삼성자동차의 진입을 전후했던 시기에 네. 기아가 소아리 공장 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는 이제 광명군이었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공장들을 짓고 20년 동안 새로운 추가 공장 건설이 없었어요. 그렇네. 그러니 그때 90년대 입사자들이 가장 두꺼운 노동시장의 축이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곧 이미 은퇴하셨고 곧 은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동화가 진행되겠죠. 네. 지금 전기차로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돼 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혁신이 촉발되겠죠. 물론 경쟁도 치열합니다만 적어도 몸이 가벼우니까 잘 뛰지 않겠는가. 요 세 산업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저는 장기적인 전망 관점에서 한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야, 저는 오늘 대표님하고 이렇게 잠시나마 대화 나누면서요, 미래의 새로운 투자 기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듣게 됐는데,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경제 현상을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분석하시고 통찰력을 갖게 되신 건지 우리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AI 비서를 활용하십시오. 얘기 못 해주겠다 이거죠. 영업 비밀이다. 저희 사실 그동안 인구 변화 문제나 출산율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잖아요. 저희도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의 10년 오히려 투자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과 또 그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켓 인사이트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